어떤 일이든 익숙해지려면 반복이 필수적인데 그 과정이 힘들 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림이 있다. 마케팅 및 기획 분야 컨설턴트이기도 한 리즈 포슬린의 그림이다. 이 반복이 내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반복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려는 것은 새로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일상에서 날마다 대단한 일을 해내기 때문에 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작고 사소한 것을 일상에서 성실하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대단한 업적은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모여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다. 현재 일상에서 날마다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과 고단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또한 주어지는 사소한 일들보다 더 크고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과 그 사소함을 사소함으로만 여기는 교만을 통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지 싶다. 생각해보면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더욱 힘든 것은 시험 보기 전부터의 일상에서 결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씨앗들을 충실하게 뿌리고 가꾸어내는 일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어진 사소한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매일 똑같은 아침을 맞이한다. 그 하루 동안 주어지는 일 대부분은 사실 그다지 크고 중요하고 용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다. 그저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 이어질 뿐이다. 이것들을 재료로 우리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공부는 없다. 그때 서울대에만 합격했더라면, 그때 사법고시 패스했었다면, 그때 의대만 들어갔었더라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과거에 대해 아쉬웠던 순간이 있다. 그때 그 일만 잘 되었더라면 현재의 인생이 더 나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의 순간. 인생 모든 것을 걸고 공부했었던 그런 시간과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그런 공부는 없다. 한때 공부를 좀 잘했던 것이 그 후로 몇 년간의 길을 다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한때의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앞으로 그 효과의 지속 시간은 더욱 짧아질 것이다. 베스트셀러 최재천의 공부의 저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공학과 최재천 교수는 2023년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수재들입니다. 대서울대학교의 졸업장을 거머쥐셨습니다. 취업 전선에서 완벽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서울대 졸업장이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을 얻을 때에도 그리고 70대에 할 일을 찾을 때에도 지금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며 인공지능까지 등장한 현재 우리의 공부는 장기전이다. 대학 입시나 특정 시험을 위해서 반짝 해내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나 호흡처럼 무의식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단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공부이거나 인생이라면 공부 자체를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삶에 꼭 필요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적다. 공부를 잘해도 문제가 있고 공부를 못해도 문제가 있다. 공부를 잘한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다. 이쯤 되면 공부의 문제는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이제 공부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공기는 제거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곁에서 늘 함께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공기와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는 바보는 없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늘리고 상황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견뎌내고 예상치 못했던 것을 극복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함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늘어나면 세상살이가 편해진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살아갈수록 쉬워지는 인생은 없다. 대충의 미학, 모든 공부가 진지할 필요는 없다. 대충이라는 말은 양면성이 있다. 얼핏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프로의식이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뜻하는 말처럼 보인다. 반면 철저하게라는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은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대충 해보라는 말을 종종 한다. 이 말은 묘한 힘이 있는데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신적 부담을 많이 줄여준다. 그래서 빨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각오가 행동을 낳을 때도 있지만 작은 시작이 더 많은 행동을 낳을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시작들의 연속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계속 진지하고 눈물 나는 각오에 의존하여 행동을 하는 것은 피로감을 높이고 감정적 정신적 내성을 생기게 만든다. 완벽주의자들이 막상 잘 성공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막상 철저하게 세워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에 매여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완벽하지 않아도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대충주의를 잘 활용한다면 완벽주의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계획과 의지가 행동을 낳기도 하지만 행동 자체가 행동을 낳기도 한다. 오히려 후자가 성과 측면에서는 더 큰 효용이 있는 것 같다. 머리로 쓰는 글도 있지만 일단 무엇이라도 쓰기 위해 연필을 드는 순간 써지는 글이 있든 말이다. 자기 삶을 채찍질하는데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대충의 미학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충하는 공부가 많아져야 상호 연결로 인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결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충 아는 것들이 많아져야 한다. 우리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여러 분야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충 아는 영역을 늘려서 그 사이를 연결짓는 것이 훨씬 다양한 호기심을 유발시켜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뉴턴 시대에는 이미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행성과 행성 사이에 인력 관계가 있고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이 끝난 상황이었다. 뉴턴은 단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행성과 행성 사이에 있는 관계성이 지구와 사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다. 뉴턴이 만약 케플러 법칙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행성과 행성 사이의 관계성을 지구와 사과 사이의 관계성으로 연결하고 적용하지 않았다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연결할 만한 어떤 점에 대해 대충의 지식을 늘려가고 다른 점과 연결하거나 그 연결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일론 머스크의 공부, 실행 중심의 현장형 독학.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는 12살에 독학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블래스터라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한 잡지사에 $500에 팔았다. 17살에 캐나다로 이주한 그는 퀸즈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편입해 경제학과 물리학 공부를 한다. 1995년에 스탠퍼드 대학원의 응용물리학과 재료공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지만 불과 이틀 후에 자퇴를 하게 되는데 사유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보고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실리콘밸리로 이사한 후 창업에 도전한다. 창업한 첫 번째 회사였던 집투는 인터넷 기반 지역정보 제공 서비스였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업을 1999년에 컴퓨터 제조사인 컴팩에 2200만 달러, 약 276억 원에 매각했다. 다음으로 온라인 금융 서비스 사업에 나선 그는 1000만 달러, 약 130억 원을 투자해 엑스닷컴을 설립하고 1년 만에 핀테크 업체인 경쟁사 콤피티니를 인수한다. 여기에는 오늘날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이 포함되어 있었고 페이팔 서비스가 잘 되자 회사 이름을 아예 페이팔로 변경했다. 그리고 3년 후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 약 1조 8,700억 원에 인수한다. 이 매각으로 일론 머스크는 1.65억 달러, 약 2천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번 돈을 기반으로 2002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그가 스페이스X를 설립하면서 세운 목표 중 하나는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고 2015년에 팰컨 9 로켓의 1단 부스터를 지상에 착륙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테슬라는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창업한 회사로 초기 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2004년 투자자로 참여했던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되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에는 현재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를 공동 설립했으며 2016년 12월에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연결을 연구하는 회사인 뉴럴링크 코퍼레이션을 공동 창업해서 이 또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학교에서 금융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금융기술 회사 중 하나였던 페이팔을 창업하고 매각했으며 학교에서 우주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에서 획을 그은 스페이스X를 창업하고 경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자동차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투자하고 CEO로서 기업을 이끌고 있다.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배우지 않았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공지능 회사인 오픈AI를 공동 창업했고 학교에서 뇌과학이나 생명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연결을 연구하는 회사인 뉴럴링크를 공동 창업했다. 그는 하나만 잘하기도 어려운 영역에서 매우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영역들을 모두 성장시켰다. 또한 놀라운 것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를 겸직하며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혹은 시스템이 주는 공부는 유연성의 한계가 있고 형평성, 보편성, 공정성 등의 문제를 따져보면 학교의 교육은 평범해지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를 보면 개인의 공부가 학교가 주는 공부보다 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기회를 포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목표를 만들어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팀을 꾸리고 실행 중심의 현장형 독학을 통해 매번 이질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독학의 반대는 협학이 아니라 무학이다. 연결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추구되는 시대에 독학이라는 말은 왠지 좀 세련되어 보이지 못하고 심지어 올드해 보이기도 한다. 독학한다고 하면 왠지 어두침침한 곳에서 혼자 고독하게 앉아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공부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일본의 교육 전문가 사이토 다카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침잠하여 자아를 확립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유연하게 관계를 맺고 감정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못 보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배제하고 싶어 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예열하는 시간인 셈이다. 독학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독학을 잘한다는 것 역시 자신의 공부에 침잠하여 자아를 확립하고 다른 사람들과 유연하게 교류하며 상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수많은 책들에 꼭 등장하는 구절이 있다. 바로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원만하다는 것이다. 혼자의 힘은 이렇게 강력하다. 마찬가지로 공부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혼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해내느냐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공부가 실패하는 이유는 좋은 선생이 없어서도 아니고, 좋은 책이 없어서도 아니고, 좋은 공부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고, 독학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이 쓴다는 방법론, 여기저기서 나온 도구들 때문에 자신의 공부가 오히려 피상화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의 대상과 마주하는 시간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유튜브 강의와 책과 커뮤니티를 브라우징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심지어 열심히 스크랩해놓고 다시 보지 않는 자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독학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피카소는 큰 고독의 시간이 없이는 그 어떤 진지한 일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좋다는 자료는 다 찾아 넣었고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혼자 직면해서 읽어 내려가야 한다. 공간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라. 우리가 공부할 때 언제 어디서든 관계없이 집중할 수 있다면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집중도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공간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 집안에 조용한 책상 한 켠이면 충분하다. 자기만의 공부에 착수하려면 가장 먼저 일상의 가장 보잘것없고 단순한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그동안의 나의 공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책상이 보여주는 대로 생각해보자. 책상 위에는 이런저런 책들이 두서없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적어 내려가다가 멈춘 노트의 흔적들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책상에 앉은 지 오래되어서 책상 표면에 먼지만 내려앉아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공부와는 상관없는 물품들이 책상 위에 가득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나의 책상은 생산적인 공부나 생각을 정리하면서 글을 쓰게 하고픈 마음이 들게 하는가? 공부에 있어서 환경은 중요하다. 카페든 도서관이든 자신의 방이든 자신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내야 한다. 엄밀히 얘기해서 환경은 싸우고 극복하기보다는 타협하고 확보해야 한다. 정작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것은 공부 자체이지 환경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가 있고 공부가 잘 되는 공간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이 꼭 한 곳일 필요는 없다. 두세 군데를 정해놓고 바꾸어가며 공부에 집중해가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인 J.K. 롤링도 글을 쓰기 위해 늘 카페에 갔다. 글을 쓰기 위해 카페에 자리를 잡고 유모차에 딸 아이를 재워놓고 글을 썼다. 그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제 생각에는 글을 쓰기 가장 좋은 장소가 카페라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커피를 직접 만들 필요도 없고 독방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글을 쓰다 막혀도 에너지를 재충전할 시간을 확보하고 다음 카페로 걸어가며 뇌에는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 좋은 카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만큼 붐비지만 다른 사람과 테이블을 공유해야 할 만큼 붐비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다. 한 장소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가급적 하나의 장소와 하나의 행위를 연결할 때 의도한 대로 작동을 잘한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우리의 습관은 행동을 둘러싼 맥락과 연결된다고 한다. 마음은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들과 연결된다. 장소에 놓인 사물들과도 특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닌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공부를 하는 책상에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좋다. 공부하는 책상에서 밥도 먹고 유튜브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밥은 식탁에서 먹고 휴식을 취할 때도 거실의 소파에서만 하는 등 구분을 지어야 한다. 한 책상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휴식을 한다면 여러 맥락들이 섞이다가 그중 가장 쉬운 것만을 하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집을 벗어나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한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을 찾아 나가면 기존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않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공부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도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참깨와 백합 그리고 독서에 관하여라는 흥미로운 책의 저자들인 존 러스킨과 마르셀 프루스트는 책들은 작가에게는 결론이지만 독자에게는 도발이다. 작가의 지혜가 끝나는 지점이 바로 독자의 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우리는 작가가 답을 주기를 바라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단지 우리에게 욕망을 불어넣는 것뿐이다 라는 통찰력 있는 주장을 했다. 이미 문자화되어 책에 쓰여 있는 콘텐츠는 사실 과거이다. 쓰이는 순간 혹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화되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다만 과거라고 해서 가치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쓰이고 형상화되었기에 그 가치가 보존되고 확장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작가가 던진 도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우리의 반응은 새로운 것이고 현재 진행형이다. 도발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반드시 그 도발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낼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 공부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공부가 피상적으로 머무는 이유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지식이 주는 결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결론에만 머무르는 형태는 그 지식을 암기하거나 기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게 된다. 아시아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보면 대부분 배운 것을 암기하게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했는지를 테스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책이 주는 결론이 우리에게 도발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공부를 해온 셈이다. 작가의 결론이라는 것을 도발로 인지하는 형태의 공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가적인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으며 책 밖으로 그 지식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처한 현실에서 적용하고 응용할 구체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책이 던져준 흥미와 호기심으로 인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책들을 찾아서 읽게 되거나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반응들을 통해서 책에 쓰여 있는 텍스트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말하고 삶에 적용을 하여 이를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세계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남들 다 하는 것 말고. 워런 버핏은 평소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가져라라고 했다. 이게 생각만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욕심을 낼 때 함께 욕심을 내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함께 두려워한다. 남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다른 생각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진다. 오히려 남들이 가는 길과 거리를 두고 먼발치에서 보기는 하되 나의 길을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한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거나 심지어 역주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 지점에 바로 독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자신의 공부가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에만 몰입되어 있다면 결코 역주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주행은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자신이 읽고 있는 책 리스트들이 대중이 선택하는 베스트셀러 책들이라면 그런 독서 방식으로는 역주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읽고 있는 책들 중에 최소 20% 이상은 베스트셀러가 아닌 자신만의 리스트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베스트셀러만 따라가는 독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 안의 독학의 과정을 통해 쌓인 자신만의 자산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독학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독서 리스트는 베스트셀러 리스트와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많다. 독서를 베스트셀러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끝도 베스트셀러여서는 수준이 높아질 수 없다. 유럽 여행을 갈 때 처음에는 잘 알려진 영국의 런던이나 프랑스의 파리 같은 곳을 가지만 여행을 다니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광지가 아닌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남이 잘 모르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누린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펠탑 주변의 큰 길가에 있는 레스토랑들 역시 다 피해야 한다. 우리가 먼 곳까지 여행을 가는 이유는 관광객 입맛에 대충 맞추어 놓은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전통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레스토랑들은 음식의 질도 낮을 뿐 아니라 가격도 비싸다. 큰 대로변이 아닌 후미진 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다니는 레스토랑들이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맛집인 것처럼 우리는 대세를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것을 찾아야 한다. 잘 엮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다. 같은 라면도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다. 이미 표준화된 똑같은 라면 제품인데 누가 끓이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게 참 신기하다. 물의 양, 불의 세기, 라면을 넣는 순간 스프의 양 등을 각자의 노하우에 따라 엮어내어 자신들의 개성을 살린 맛을 만들어낸다. 생각해보니 글을 쓰는 일도 그렇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글을 써내고 어떤 사람들은 시시한 글을 써낸다.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글과 메시지의 수준이 다르다. 김정은 교수는 에디톨로지에서 오늘날의 지식인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잘 엮어내는 사람이고 천재는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남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엮어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조금만 더 확장해보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용이 가능한 재료들의 양과 종류들을 늘려가는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료들 사이의 관계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엮어내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재료와 방법들의 원천이 바로 나 자신 개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봉준호 감독이 지난 2020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 영화 기생충으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오스카 트로피를 받은 뒤 미국의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발언을 하면서 그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가장 개인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는 한다. 공부의 방향이 외부의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 안에 어떤 것을 향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외부에 있는 것은 남들도 베끼기 때문에 창의적이기가 쉽지 않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최소한 나만 탐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독창성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발견해 엮고 연계해내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주의를 열망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열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우리가 사적인 영역을 방해받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들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도 말이다. 우리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개인적이고 사적인 시간이 별로 없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대부분의 생활은 단체 생활 비슷한 그 무엇이 되어버린다. 공부도 그렇다. 같은 텍스트를 보고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선생들로부터 배우며 살아간다.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같은 것을 본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인 공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들을 다르게 엮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부는 수단이 아닌 삶의 한 방식. 우리 삶은 다분히 일 중심이다. 선배들 중에 50대 후반이 되어 은퇴를 한 분들을 만나보면 은퇴 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다니던 직장에서의 일이 끝났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은퇴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르다. 대부분은 흰머리도 확연히 늘어나 있고 은퇴는 했지만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인데도 집에만 있기 어색해서 운동이나 등산 등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취미를 개발하느라 분투를 하고 있다.
일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작은 세상에 갇힌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일과 공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일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일하지만 공부가 되지 않는 일이다. 일은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지식도 늘지 않고 경험도 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늘지 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공부가 주는 유익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를 전략과 수단으로서만 다루고 과정 그 자체로서 다루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시작한 공부는 입시를 시작으로 과도하게 목표 중심화되어 있다. 과도한 목표 중심화는 공부가 일종의 탐험과 자유로서의 행위라는 내재적 본질을 상실하게 만든다. 정보사회, 지식사회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어떤 시대보다 자기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부는 만병통치약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러한 공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부는 어떤 외적 효용을 가져오기 이전에 공부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내재적 기능이 있다. 공부는 효용의 문제이기 이전에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먹고 살 길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빨리 끝내버려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삶의 끝까지 동반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공부를 인식한다면 그 공부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공부를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는 지혜를 모아가며 해결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로서 모든 문제들에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가장 효과적인 과정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당신의 전공과 결별하라.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세 가지 대화 주제가 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일종의 분류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외국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등장하는 대화의 주제를 감안해보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에 대해서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 그런데 나이, 대학, 전공에 대해서는 좀처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정도가 대화의 주요 주제다. 나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일단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 집착이 놀라운 수준이다. 대학을 졸업한 지가 20년이 지났어도 본인들의 진로 방향을 고민할 때 여전히 나는 어느 대학 무슨 전공자라는 그 경계선을 잊지 않는다. 20년 전 점수에 맞춰 입학한 그 대학과 그 전공에서 우리는 왜 자유롭지 못할까? 무엇을 배웠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심지어 기억이 난다고 한들 현재와 미래의 일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대학과 전공의 굴레에 우리들은 과도하게 자신들의 가능성을 묶어두고 있다. 이제 우리의 대학과 전공을 그때 그 공부 정도로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부를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때는 항상 백지 상태에서 새로움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는 이번에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온갖 뉴스들을 짜집기해서 전공과 커리어를 연결지어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냥 여러 소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다고 해서 졸업 후에 꼭 그 관련 분야에서 커리어를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공부는 선택한 전공에서 끝나지 않는다. 전공 하나를 공부하면 다른 전공을 공부해야 할 상황이 펼쳐지고 학위 과정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도 새로운 공부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멀티플레이어. 지난 여름 32살쯤 된 청년과 커피를 마시는 중에 본인의 커리어를 기업가로 가야 할지 아니면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계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유망한 인공지능 헬스케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고민도 되고 안 가본 길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느라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두 가지 모두 다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다시 짜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의 직업 혹은 하나의 역할만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공식에 너무 묶여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본인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과 집중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 적용해야 되는 공식이 아니다. 이보다는 발산과 수렴이라는 말이 더 현실적일 때가 많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의 직업을 검색해보면 그는 수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철학자, 작가, 그리고 심지어 신학자이다. 현대의 직업에 대한 관념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수학자, 물리학자, 발명가는 이공계에 속하는 직업이고 철학자나 신학자는 문과에 해당하는 직업이다. 고등학교 때 이과냐 문과냐로 한번 분리되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재능 성향을 분류하게 되는 한국 상황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 이는 비단 파스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유럽 대부분의 역사적 인물들의 직업은 투잡도 모자라서 대여섯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보다 시간이 많아 여러 개의 전공을 공부한 것이 아니다. 파스칼은 40년 정도의 짧은 생을 살았고 그가 살았던 시대는 1600년대로 왕성한 지적 활동을 도울 만한 어떤 도구도 없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들을 이루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우리는 커리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의 공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중세 시대의 역사적 인물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기술적 도구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이기에 하고 싶은 일, 안 가본 새로운 길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고 다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말 중요한 공부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한국인들에게 속도는 자부심이자 경쟁력이다. 모든 것이 느린 유럽 사회를 경험해보니 더욱 그렇다. 속도라는 가치는 중요할 때가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속도라는 가치는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공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벤 올린이 지은 이상한 수학책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나온다. 저자가 영국에서 코레이라는 12살짜리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였는데 그 학생은 내성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아이였다. 공부에 있어 숙제들을 열심히 해내고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표로 그릴 정도로 탁월함을 보였다. 그런데 이 학생이 중요한 수학 시험 시간에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었고 다 풀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적지 못하는 바람에 겨우 70점대 초반의 점수를 받았다. 시험을 마친 다음 날 그 학생은 왜 시험 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자신은 시간이 더 주어져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다고 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다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른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답하기는 했지만 사실 시간에 제한을 두는 일은 큰 의미와 효용성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우리들의 공부 환경은 의미 없는 속도 경쟁을 부추겨왔다. 그 덕에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일에는 로봇처럼 익숙해졌지만 정작 세상을 바꿀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속도보다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들을 탐구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과정을 훈련받아오지 못한 것이다. 이제 사회는 정해진 공식과 프로토콜 내에서 빨리 해내는 것은 갈수록 저부가 가치 일이 되어가고 답과 경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창조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일은 고부가 가치 일이 되었다. 세상의 문제들 중에는 생각의 속도보다는 생각의 깊이로 승부해야 하는 것들이 더욱 많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일수록 생각의 깊이가 더욱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기후변화의 문제가 속도전으로 해결될 일이었다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속도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가장 불행한 공부는 속도 경쟁을 하느라
그 깊이와 넓이, 폭을 탐험하는 재미를 알지 못한 채 매번 인생의 숙제를 해치우듯이 하는 공부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공부가 그래왔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지능은 주어진 수리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지능이 다른 인성지능 등에 비해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누구나 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존 학교의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생성되었던 지능이 현재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으며 심지어 아무 힘도 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독학력에서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독학이라 하면 교사나 학교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책에서 저자는 독학이라는 개념은 재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독학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부의 목적을 명확화하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주도적으로 습득하는 성실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즉, 공부의 목적이 명확히 정립된 후 선생이 필요하면 선생을 구하면 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필요하면 학교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다. 선생이나 학교는 공부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닐 뿐더러 사실 당신의 목적 달성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은 더 나은 선생,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환경을 얻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 공부는 곧 입시이기에 늘 학교라는 기관이 우리 공부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이어 학벌 또한 과도하게 중요해지면서 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공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대변하고 상징하게 된 것뿐이다. 사실 진짜 공부는 대부분 독학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책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인 독학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독학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으로 확장시킨다. 특히 책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일론 머스크의 실행 중심의 현장형 독학이다. 생각해보면 머스크는 학교에서 금융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페이팔을 창업하고 매각했으며 학교에서 우주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스페이스X를 창업하고 경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자동차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하고 CEO로서 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저자의 말대로 독학력, 즉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 책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학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독학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개인적으로 최근 읽은 학습 관련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부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꼭 읽어보길 바라며 독학력을 기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